우리는 지금까지 근육과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배울 주제는 항상성 조절이에요. 이 부분은 암기해야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거나 아니면 사실 이 단원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공부법은 백지 공부예요. 그래서 백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써보고 그거를 또 그 다음날 써보고 보완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수월하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항상성의 개념부터 정리할게요. 항상성이란 무엇이냐? 내부 또는 외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것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들에는 체온, 혈당량, 수분량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항상성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신경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과 같은 신경들이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량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내분비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을 내분비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내분비샘이 모인 것을 내분비계라고 해. 즉, 내분비계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된다라는 얘기는 뭐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된다라는 뜻이냐면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결론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항상성은요,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경에 대해서 공부는 했으니 오늘부터는 호르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호르몬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를 내분비세포라고 하고 이 내분비세포가 모인 것을 내분비샘이라고 해요. 이 그림에서 가장 왼쪽에 존재하고 있는 저 파란 세포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세포가 됩니다. 내분비세포가 호르몬을 생산하게 되면 이 호르몬은 별도의 분비관 없이 혈관으로 분비가 되게 돼요. 자, 다시 별도의 분비관이 없이 혈관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즉, 호르몬은 혈액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이 모습들이 수용체인데요. 이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표적세포에 가서 작용을 하게 돼요. 호르몬은 아무 세포에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에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또한 호르몬은 우리 몸에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호르몬은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요. 많으면 과다증을 나타내게 되고요. 적으면 결핍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성장 호르몬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몸에 성장 호르몬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인증을 나타내게 되고요. 너무 적게 분비되면 소인증을 나타내게 되죠. 이렇게 호르몬은 적절한 양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르몬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항상성은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조절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신경과 호르몬이 어떻게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지,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신경에 의한 조절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호르몬에 의한 조절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왼쪽 그림 먼저 보면 신경에 의한 조절 같은 경우 표적세포에 뉴런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게 되면 표적세포에 작용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작동 방식으로 항상성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반면 호르몬에 의한 조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정리했었죠. 내분비 세포에서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 그게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표적세포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신경에 의한 조절과 호르몬에 의한 조절의 차이점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경에 의한 항상성 조절에서 전달 매체는요, 뉴런이에요. 뉴런을 통해서 표적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럼 호르몬에 의한 항상성 조절에서의 전달 매체는 뭘까요? 뭐를 따라 작용을 하게 됐었죠? 혈액을 따라 작용을 하게 됐었죠. 혈액을 따라 다니다가 표적세포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혈액 또는 혈관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전달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신경에 의한 항상성 조절과 호르몬에 의한 항상성 조절의 전달 속도를 비교했을 때 이 둘의 차이는 어떨까?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요, 표적세포까지 가려면 혈관을 타고 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경에 의한 조절보다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신경과 호르몬을 비교하자면 신경은 상대적으로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또 항상성 조절이 일어날 수 있고 호르몬에 의한 느린 조절에 의해서도 항상성 조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지속성의 관점에서 볼게요.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신경에 의해 조절이 될 때는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면 끝이야. 지속성은 신경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 후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면 끝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해되면 끝나요. 하지만 호르몬에 의한 조절은 신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조절과 긴 조절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되고 있죠. 마지막 작용 범위 볼게요. 신경에 의한 조절 같은 경우에는요,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받은 그 표적세포에만 작용을 하게 돼요. 반면 호르몬에 의한 조절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모든 세포에 작용할 수 있죠. 따라서 작용 범위를 비교하자면 신경은 좁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호르몬에 의한 작용은 넓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신경과 호르몬의 특징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신경과 호르몬은 살짝씩 다른 역할을 하면서 우리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둘 다 없어서는 안 돼요. 항상성 유지에.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한 가지 더 소개를 할 텐데요.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호르몬이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라고 했는데 내분비샘을 배우고 나면 외분비샘도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분비샘도 있고 내분비샘도 있어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려줘 보도록 할게요. 왼쪽 그림은요, 내분비샘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외분비샘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내분비샘에 대해서는 배웠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내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요.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서 어디로 물질이 분비된다라고 했냐면 혈관으로 분비된다라고 했죠. 이게 내분비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이 혈액을 다닌다라고 정리했었죠. 내분비샘의 특징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서 혈액으로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반면 외분비샘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의 분비관이 있어요.
별도의 분비관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혈관이 아니라 이 별도의 분비관을 통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대표적인 외분비샘이 뭐가 있냐면 눈물샘이나 침샘 아니면 소화액 분비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눈물 투명하죠. 만약 눈물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거라면 내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으니까 혈관으로 분비가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눈물샘이 내분비샘이었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마다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냐면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눈물샘은 외분비샘이기 때문에 별도의 분비관이 있어요. 혈관이 아닌 별도의 분비관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투명한 눈물을 쏟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분비샘이랑 외분비샘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몸에 내분비샘이 어디에 있고 그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분비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우리 몸의 대표적인 내분비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대표적인 내분비샘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가장 위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뇌하수체, 대표적인 내분비샘이에요. 우리 뇌하수체는 배울 때 한번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언제 공부했냐면 간뇌 공부할 때 공부했었어요.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시상하부의 역할이 뭐다라고 했었죠? 항상성 유지의 중추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중요한데 이 시상하부 근처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샘이 있다. 그 샘이 바로 뇌하수체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마 공부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간뇌 그림에서 어느 부분이 뇌하수체였었냐면 여러분 41페이지에다가 뇌 쪼가리 붙였던 것 중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뇌하수체였습니다. 시상하부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어요. 뇌하수체도 대표적인 내분비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 쪽에 있는 갑상샘도 대표적인 내분비샘이에요. 그 아래쪽에는 부신이 나와 있는데요. 부신은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몸에 콩팥 있죠. 그 콩팥의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부신이에요. 그래서 콩팥의 모자처럼 생겼어요. 부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도 우리 몸의 대표적인 내분비샘입니다. 이자는 췌장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생식샘이 있어요. 난소와 정소. 자,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분비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51페이지 프린트 쭉 정리해 본 다음에 5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먼저 볼게요. 51페이지 같이 빈칸 채우겠습니다. 가장 위쪽부터 볼게요. 내부와 외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했죠. 이 항상성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했고요. 신경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내분비계가 주제예요. 내분비계는 내분비샘이 모여있는 것을 내분비계라고 하는데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샘을 내분비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항상성은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게 되죠. 자, 호르몬의 특징 정리해 볼게요. 호르몬은 어디에서 생성이 되냐면 내분비샘 또는 내분비세포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디로 분비되게 되냐? 혈관 또는 혈액으로 분비되게 되죠. 그리고 이 혈관,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다가 뭐를 가지고 있는 표적세포에만 작용을 하게 되냐면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표적세포에만 가서 작용을 할 수 있게 돼요. 호르몬은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많아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돼요. 부족하면 결핍증을 나타내게 되고요.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했던 건 항상성이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신경에 의한 조절에서 전달 매체는 뉴런이었었죠. 호르몬에 의한 항상성 조절에서 전달 매체는 혈관 또는 혈액이었고요. 전달 속도를 비교할 때는 신경에 의한 조절이 더 빠르다라고 했고 상대적으로 호르몬에 의한 조절은 느리다라고 했어요. 지속성의 관점에서 보면 지속성은 호르몬 쪽이 더 길다라고 했고 신경은 짧다라고 했죠. 작용 범위는 신경이 더 좁고요. 호르몬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왼쪽에 있는 게 내분비샘, 오른쪽에 있는 게 외분비샘인데 외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분비관이 있다라고 했고 내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분비관이 없다라고 했죠. 이 내용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5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2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내분비샘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의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먼저 뇌하수체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는 우리 신경계 배울 때 언급했던 적이 있다라고 했었죠. 간뇌의 시상하부 아래쪽에 존재하는 내분비샘이에요. 뇌하수체는요, 확대해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쪽에 있는 걸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있는 걸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해요. 앞과 뒤의 기준은요, 이쪽이 지금 코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이쪽이 이제 뒤통수가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고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전부 다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해요. 먼저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는 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생장 호르몬이에요. 생장 호르몬이 대표적인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두 번째 호르몬은 뭐가 있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호르몬을 그냥 H라고 쓸게요.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역할은 뭘까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되겠죠. 자, 얘네들은 뭐라고도 쓰냐면 TSH라고도 씁니다. 갑상샘을 영어로 하면 T로 시작하고요. 자극하다는 stimulate죠. 그래서 TSH라고 써요.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세 번째 호르몬을 볼게요. 세 번째 호르몬은 뭐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게 돼요. 자, 말이 너무 길죠? 조금 전에 우리 부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봤어요. 콩팥 위쪽에 존재하는 내분비샘이다 라고 했고요. 부신 같은 경우에는 겉질과 속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게 돼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또 하나의 호르몬이 있는데요. 걔는 바로 뭐냐? 생식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생식샘이라고 한다면 정소나 난소를 말하겠죠? 정소와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게 돼요.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을 봤더니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생장 호르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호르몬들은 전부 다 어떤 글자가 붙어 있어요? 다들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자극 호르몬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특징은요,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까지도 알아두면 되겠죠. 자,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요, 항이뇨 호르몬이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을 ADH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이뇨작용. 이뇨작용은 오줌이 나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항이뇨니까 오줌이 나가는 걸 막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줌이 나간다라는 건 수분이 나간다란 뜻이에요. 그럼 수분이 나가는 것을 막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항이뇨 호르몬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정리해 봤어요.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갑상샘으로 넘어갈게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요,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물질 대사 중에서도 어떤 걸 촉진하냐면 세포 호흡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되게 되면 세포 호흡이 활발해지고, 세포 호흡은 발열 반응이었죠. 그래서 열이 마구 발생하게 됩니다. 열이 많이 발생. 티록신은 언제 호르몬이냐면 우리가 이 티록신 같은 경우 나중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 다음으로 부신 넘어갈게요. 부신은 콩팥 위쪽에 존재하고 있는 내분비샘인데 콩팥의 모자처럼 생겼어요. 이 부신 같은 경우에는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습니다. 바깥쪽이 겉질이고 안쪽이 속질이에요. 겉질과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정리하겠습니다.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는데요. 겉질에서 분비되는 첫 번째 호르몬은 당질코르티코이드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별로인가 봐요. 그래서 외우기 되게 귀찮아하는 호르몬인데 아무튼 당질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게 되고요. 또 다른 호르몬은 무기질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게 돼요. 기능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당질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이고요. 무기질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의 재흡수를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의 역할들도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은 이름 정도만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신 속질로 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호르몬이 바로 뭐냐? 에피네프린이에요. 이 에피네프린의 동의어는 아드레날린입니다. 부신 속질에서는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게 돼요. 이 호르몬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은데요. 혈당량을 높이기도 하고 열 발생량을 촉진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당량 조절이나 체온 조절할 때 관여하는 호르몬인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어떤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되는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신까지도 정리를 해봤어요. 부신에는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겉질에서는 당질코르티코이드, 무기질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자, 이제 이자로 넘어가 볼게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호르몬은 혈당량 조절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라 꼭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자에는요, 알파세포가 있고 알파세포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 베타세포가 있어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냐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게 되고요.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글루카곤은 언제 분비되는 호르몬이냐면 우리가 배고플 때, 혈당량이 떨어졌을 때 분비가 되어서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인슐린은 반대로 배 부를 때, 혈당량이 높을 때 분비되어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같은 기관에 분포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무슨 작용이라고 했었죠? 기량작용이라고 했었죠.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수와 난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정수와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사실은 생원에서는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부터 정리할까요? 정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는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됩니다. 자, 그럼 난소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될까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겠죠? 여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 분비되게 돼요. 프로제스테론은 임신 유지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임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자궁 내벽을 두텁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정수와 난소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 같은 경우에는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 생식샘 자극 호르몬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분비되게 되는 원리를 지니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내분비샘, 그리고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들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호르몬에 의해서, 그리고 신경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되는 원리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